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기업들은 소비자가 지갑을 쉽게 열도록 하기 위해서 가격을 쪼개놓습니다. 12만 원을 월 10,000원이라고 쪼개놓으면 부담이 없어지고요. 하루 333원이라고 하면 훨씬 더 저렴해 보이죠. 100만 원짜리도 하루 커피 한 잔 값이라고 쪼개놓으면 지갑을 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탈러가 말한 심적 회계 현상 중 하나인데요. 같은 돈을 보더라도 심리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당장 감당해야 할 단위가 작아지면 마음의 문턱도 낮아지는 거죠. 심적 회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시간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글북을 쓴 영국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은 만약에라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가차없이 흐르는 1분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60초로 채울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두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5월 6일 화요일 아침 9시 6분입니다. 고은호님이 오늘은 생방입니까?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오늘은 생방송으로 함께 합니다. 아마 대체 휴일이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하잖아요. 하루라도 문 열어놓는 사람이 돈 버는 거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또 같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을 또 응원하면서 선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은 나라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 한국 수력 원자력이 마침내 유럽 원전 시장의 문을 열었죠. 지난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원전 이후에 무려 16년 만에 이뤄낸 두 번째 대규모 수출인데요. 이 나라는요. 기존에 4기까지 운영하고 있는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5, 6호기를 새롭게 지을 예정입니다. 그걸 짓는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한수원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는 거죠. 총 사업비가 약 26조 원에 달하는데요. 한국형 원전 수출이 결정된 나라 이름. 공식적인 계약은 7일에 한다고 하는데요. 그 국가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나라 분들이 관광 많이 가더라고요. 그 수도가 프라하라고 하는데 이 프라하라는 걸 꼭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어느 정도 힌트가 됐겠죠?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방송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9917님이 오답을 보내주셨네요. 체코슬로바키아. 찾아보니까요. 93년도에 분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슬로바키아는 다른 나라라는 거.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증시는 오늘 이제 휴장이죠. 뉴욕장은 조금 이제 조정을 좀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는 동반 하락했는데요. 주요 지수가 이제 1% 이내로 빠졌습니다. 다우 지수가 0.24% 약보합, 나스닥도 0.74% 하락했습니다. 대형 지수제 S&P 500 지수도 0.64%가 내렸는데요. 일단 미국이 지금 주요 국가 협상, 관세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 추가적인 진전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단기 급등한 이후 좀 쉬어가자라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날까지 9거래일 연속 올랐던 S&P 500 지수가 열흘 만에 하락 반전했는데요. 9일 동안 올랐던 게 꽤 장기였습니다. 2004년 이후 거의 20년 만에 최장기 랠리도 일단 멈췄습니다. CNBC는 미국이 지금 주요 국가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한 국가가 없다. 합의 일정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계속해서 일부 국가와 이제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
그러면서도 뭐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하고 있습니다만 이르면 이번 주 중에도 합의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대통령의 기존의 언급을 이제 번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 한계를 더 확전시켰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만든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니까 미국 내 컨텐츠 업계들의 주가가 오히려 내렸습니다. 네. 워너브로더스, 넷플릭스 등의 주가가 2% 가까이 빠졌는데요. 또 특징 종목 가운데 이제 워렌 버핏이 주총에서 연내 이제 사임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네. 버크셔 해더웨이 주가가 맞아요. 5% 내외로 빠졌어요. A주가 한 77만 달러에 달하는데 주가 하락해도 네. 최근 환율로 10억 6천만 원이에요. 네. 한 주 정도 갖고 있으면 서울에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인데 어쨌든 이제 뭐 전설적인 투자자의 어떤 이제 은퇴라는 소식이 이 동사의 주가에는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 사실 가장 큰 이제 빅 이벤트는 현지 시간 6일, 7일에 열리는 FMC 회의입니다. 뭐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이 압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페드워치 2를 보게 되면 5월 7일 연준이 금리 동결 가능성을 97%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월에도 있어요. 상반기 마지막 6월 18일 역시 금리 동결 가능성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 경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물가도 불안하고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연준의 제일 목표는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퇴할 가능성이 안 보인다라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장마감 무렵에 또 하나 악재를 더했습니다. 네. 앞으로 2주 이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또 포탄 하나를 던졌습니다.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관세 협상을 여러 나라와 진행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관세를 또 속속들이 발표를 하고 그러니 또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중국하고의 관세 협정은 그 협상 지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거? 글쎄요. 이게 아무도 몰라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4일 NBC와 인터뷰를 했는데 중국이 협상에 응하려면 미국이 먼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이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 왜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철회 계획이 없음을 또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서로가 먼저 총을 내려놔라. 맞습니다. 이런 거죠. 일단 치킨 게임은 누가 하나가 좀 항복을 하든가 손을 들어야지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네. 근데 서로 이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중국은 지금 완전히 망하고 있고 그들의 공장에 문을 닫고 있어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지금은 매우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낮출 가능성은 있지만 그들이 거래를 원할 때 낮추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일부 관세는 이제 영구적으로 유지할 의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기싸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트럼프 2기 들어서는 뭐 관세가 뭐 145% 일부 태양광은 3,500% 우회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중국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걸 먼저 없애라. 이 장애물 먼저 없애면 이제 협상에 임하겠다라는 게 중국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락가락하는 이제 트럼프의 변덕에 언제 또 입장을 번복할지 알 수가 없는데 앞서 이제 영화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물품만이 아니라 영화라는 건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서비스 산업까지도 관세 전쟁을 확대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미국에서만 제작된 영화 대부분의 미국 영화들이 할리우드 대작들이 해외에서 로케를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러면 과연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의 범주가 어떤 건지 그 영화만 하는 건지 넷플릭스와 같은 OTT용도 그러는 건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불만이 제기됐고 증시가 하락하니까 또 백악관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네. 이거 사실 아니다. 아직 영화에 대한 관세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관세는 사실 만병통치약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부작용만 오히려 더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진짜 오락가락이네요. 또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또 말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국내 소식 들어볼까요? 특히 이제 5월 되면 가정의 달이어서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달인데
올해는 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 가정의 달하면 이제 직장인들은 이제 지각 걱정 많이 하죠. 예. 어린이날이 있죠, 어버이날이 있죠, 스승의 날이 있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용돈도 드리고 이제 가까운 이제 모여서 이제 외식. 외식 같이 하잖아요. 실제로 외식을 가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도 불구하고 듬성듬성 빈자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의 달인 건 분명한데 소비 패턴이 이제 불황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직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중고 상품을 구매하거나 선물 대신 중고 거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실제로 이제 카네이션 같은 경우 조화가 아니라 이제 이 실물화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중고 나라에서 거래하는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어린날 선물도 사실 어린이 용품은 중고에서 잘 안 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 장난감을 사고 팔면서 이제 이 중고 거래가 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유탄 맞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일단 화훼 꽃시장. 5월 성수기거든요. 극성수기. 12월 이제 연말 이제 그 2월에 이제 졸업하는 시즌과 더불어서 꽃시장인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꽃값 상승으로 소비자들은 이제 발길을 돌리고 오히려 지금 보면 이제 금값이 많이 오르니까 금으로 만든 뭐 카네이션 배지라든가 골드바 일부 이제 이렇게 이제 현금 많은 분들한테는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앞서 이제 가족 외식의 경우에도 가성비가 좋다, 음식점 뭐 굉장히 평가가 좋다라고 하면 가보시면 예전보다 예약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경기로 인한 이제 소비 위축이 가정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게 좀 단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달라져야 할 텐데요. 또 하나 요즘에 금융시장에서 많이들 이제 체감하시는 게 예금 금리는 내려갔는데 대출 금리는 왜 안 내려가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은행의 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가 이게 사상 최대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해부터 계속 내려갔잖아요. 네. 10월 11월 올해까지 합치면 3번 내려갔는데 은행들의 예금금리 대출금리의 차이는 여전히 사상 최대입니다. 실제로 뭐 이제 5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를 보게 되면 정기예금 1년짜리가 3%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대출금리는 4.5% 이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대금리 차가 은행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1.38%포인트에서 1.55%포인트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행은 지방은행은 예대금리 차가 7%가 넘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이 보통 이제 금리 인하기에는 이제 예대 금리 차도 좀 축소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금융당국이 사실은 좀 개입을 하고 있죠. 가계대출 그 증가세 때문에. 증가세 때문에 그러다 보니 금융당국의 관치가 오히려 시장금리를 왜곡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소비자한테 전가가 안 되고 오히려 은행들만 배불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실제로 올해 1분기 4대 금융그룹의 이자 이익이 지난해보다 2.3% 늘었습니다. 10조 6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융당국의 어떤 은행권의 과도한 어떤 이자 장사 모니터링은 하되 시장 기업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도 좀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금융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계대출 뭐 총액 관리, 건전성 관리라고 합니다만 조금 나타나는 가계대출 증가세 그 숫자는 관리가 되면서 수월해 보이기는 하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 질적으로는 또 대출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 또 왜냐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특히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정금리를 유도를 했어요. 예. 그러면 고정금리는 5년 내지는 30년까지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역항하다 보니까 금리를 아무리 한국은행이 내린다 하더라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 이자는 왜 그대로지? 라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계대출은 분명히 잘 그 증가세를 관리를 연착륙으로 해야 합니다만 또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지도 중간중간 또 점검이 또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휴일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정답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수원이 대규모 원전 수출 계약을 맺은 유럽 국가 나라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나라가 거의 2년 동안 경쟁 입찰을 받았는데요. 프랑스, 미국 등의 유력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수원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을 한 거죠. 우리의 기술력이 또 한 번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나라 정부가 원전 발전 비중을 현재 37에서 2050년까지 50%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 이름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양창수님, 헝가리 아니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1003님은 폴란드라고 보내주셨는데, 헝가리 옆에 있기도 하고 폴란드 옆에 있기도 한 그 나라입니다. 박현주님은 오늘 체크 무늬 옷 입고 외출하셨다고요? 안귀영님, 정답지 안에 체크인.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또 강력한 힌트 함께 보내주고 계십니다. 6624님,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보유했다라는 사실에 어깨가 으쓱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7681님은 프라하에 사는 친구가 보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 수도 프라하, 또 프라하 성도 유명하고 카를교라고 하죠. 그 다리도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김정민님이 그 다리를 건너면서 10년 뒤에도 다시 가기로 생각하셨었다고. 다시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진짜 많이들 여행을 또 가시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 황금 연휴에 혹시 극장 한번 가보셨나요? 근데 요즘 확실히 영화관 가는 발걸음이 좀 뜸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뭐 애니메이션부터 화려한 액션까지 다양한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영화 산업 전반적으로 좀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고 하죠. 흥행은커녕 손익분기점도 못 미치는 그 영화가 많다고 하는데요. 잘 되는 이야기에는 어떤 비법이 있는 걸까요? 또 영화 산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이분과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길종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예.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학계에 계시는데 예, 학교에서 영화 강의하고 산업계도 있습니다. 되게 오래 계셨더라고요. 예, 제가 91년부터 예. 영화업계에 들어와서 지금 뭐 한 35년째 하고 있는데 예. 뭐 다양한 일을 했죠. 예, 투자, 배급, 마케팅, 뭐 해외 관련된 일 포함해서 다양한 일을 했고 지금 혹시- 최근에는요 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알만한 영화, 투자 예, 배급하셨던 영화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CJ에서 뭐 투자 배급업을 총괄하고 있을 때 네. 광해 왕이 된 남자 어. 예, 기획 단계에서부터 쭉 같이 했고요. 예. 또 설국은 열차도 제가 투자 확정을 했었고, 오. 예, 베를린이라는 영화도 유성환 아, 감독의 네네네. 개봉시킨 기억이 있고요. 또 화차도 제 재임 기간에 배급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오, 대박난 영화들도 네, 많이 대박난 그때 영화도 함께 있고. 하셨던 예, 거고. 예. 그러면은 뭔가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생기는 게 더 많은가요? 그런 게 대박이 나면? 저는 주로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 일로 해서 영화가 잘 된다고 해서 물론 뭐 저희 회사 내부의 평가는 또 좋을 수는 있지만 뭐 직접적으로 뭐 추가적인 뭐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뭐 한 해 평가에 좋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화 하면 이제 바로 붙는 단어 중에 하나가 대작이라는 표현. 대작. 큰 영화. 네. 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면 요즘엔 대작이라고 보나요?
이제 기준이 많이 상향됐죠. 예. 지금 뭐 최근에는 대작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 100억 우와. 이상, 요즘은 200억, 300억까지도 한국 영화 기준으로 들어가는 영화들이 생겨서 예. 뭐 그래도 뭐 100억을 넘으면 좀 대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예. 요즘에는 눈높이가 그 넷플릭스가 원체 이제 큰 돈을 쏟아붓다 예, 보니까 제작비 많이 씁니다. 이 대작의 기준도 또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 넷플릭스가 뭐 드라마 시리즈 위주로 하고는 있지만 종종 영화도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음. 한국 영화 제작진이 만든 영화를 또 큰 돈을 주고 넷플릭스 그렇죠, 사가기도 전용으로 사가기도 하고 그래서 예, 아무래도 제작비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OTT 말고 네. 진짜 극장에 걸리는 영화 기준으로 100억 원을 넘는 그 제작비는 다 어떻게 조달이 되는 건가요? 그 제작비는 예전에 제가 처음 영화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투자를 하는 회사 한 회사가 거의 100%를 다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 그 당시는 대부분 그렇게 한 회사가 되는 게 보통이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영화가 산업화가 되면서 네. 금융자본도 들어오고 또 99년부터 이제 투자조합이라고 해서 펀드 있죠. 네. 영화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은 한 회사가 한 영화를 다 투자하는 경우는 없고요. 다 나누어서 냅니다. 조금씩 분산돼서 다른 어떤 투자처럼 나누어서 여러 사람 여러 회사가 같이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회사 혼자 100% 투자하는 게 아니라서 예. 쪽박도 피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일정 부분 투자를 했는데 그 영화가 정말 초대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수익으로 따지면 많이 못 가져가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영화가 또 고수익 또는 그 이면에는 하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비즈니스적으로는 또 수익이 됐을 때 크게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그 절충점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0% 다 한 회사가 내는 것보다 좀 분산하고 또 그걸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로 그용해서 여러 영화를 투자하는 뭐 어떻게 보면 주식도 그렇게 많이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쵸. 포트폴리오 투자다. 뭐 그거랑 유사하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만 보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찾아보니까요. 2000년대 초반에 개봉을 했던 올드보이 네. 살인의 추억. 어떻게 보면 당시에도 대작이었고 예. 아주 대박이 난 영화인데 제작비가 30억 원대였다 예. 하더라고요. 예, 예. 한 20년 정도 흘렀습니다만 지금은 한 100억은 돼야 대작이라고 하고 한 3배 이상이 또 높아진 겁니다. 지금 그 정도 영화 100억 좋게 듭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올드보이를 다시 찍는다면 예, 그런 영화 100억 왜 정도 그럴까요? 듭니다. 뭐가 가장 많이 오른 걸까요? 이거 다 인플레이션이긴 합니다만. 그 제작비가 오른 거는 물론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기본적인 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네. 그 가장 큰 게 이제 시장 성장.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지금 이제 90년대까지 그러니까 한국 영화 제일전성기가 이제 60년대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네. 60년대 말 이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좀 암흑기였습니다. 특히 극장 시장이. 네. 연간 한 5천만 명 남짓 그러면 극장에 1년간 동원되는 모든 관객수가 영화 다 합쳐서. 그러면 1년에 국민 1인당 한 편밖에 안 보던 시절에서 그게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근데 90년대 말부터 멀티플렉스가 생기고 한국 영화가 경쟁력이 좋아지면서 크게 늘어서 2019년 최정점을 찍은 해에 2억 2천만 명이 넘어서 국민 1인당 한 4.37편 정도 통계상으로 엄청 커졌다 보니까 시장이 커지니까 당연히 영화도 좀 더 규모 있게 가도 되겠다. 그래서 제작비를 더 투자해서 좀 더 큰 영화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두 번째 요인도 있습니다. 네. 2018년에 또 주 52시간 근무제가 영화 제작 현장에도 적용이 됐어요. 아하. 아무래도 그때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하루에 다 밤늦게까지 찍을 수 있었던 거를 뭐 2일 3일 나눠서 찍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 때문에도 이제 제작비가 올라갔고 또 결정적으로는 네. OTT. 예,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OTT가 넷플릭스가 2016년에 들어왔는데 네. 글로벌 플랫폼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작비를 충분하게 크게 가서 전 세계를 겨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 제작하는 어떤 모든 단가나 제작비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영화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OTT 현장에 가서 다 제작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우 스텝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올랐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처우는 좋아졌겠습니다만 그게 또 이제 비용 증가로 또 그렇죠. 이어지는 개개인 것이고요. 뭐 스태프나 창작인들은 뭐 그 나쁜 상황은 아닌데 전체적인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비즈니스 입장에서 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죠. 예. 예전에는 왜 속된 표현으로 영화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고강도의 노동, 예, 그냥 그렇습니다. 밤샘이 그냥 일상이고 집에 못 들어가고.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씩은 달라지는 예, 그 거네요. 52시간 근무제가 된 이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예. 또 시간이 곧 돈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제작비로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 관람료로 예. 또 순차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배우들의 출연료 가지고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죠. 어떻게 보면 이제 채널들도 많아지고 예, OTT도 예, 많아지면서 예, 예.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제작비 중에서? 비율로 보면 예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배우, 감독, 스텝, 현장 진행비 이런 게 다 올랐는데 비율로 보면 예 배우가 제일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천만 코드라는 책도 예, 쓰셨는데 예. 이게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된다, 흥행이 될 법한 영화들 어떤 기준으로 나눠보세요? 왜 투자자들도 미리 시나리오를 받아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감독이 어떤 배우와 함께 어떤 시나리오로 어떤 영화를 만든다. 네. 근데 이제 누구는 대박을 알아보고 누구는 못 알아보고 어떤 차이일까요? 그게 되게 어려운 건데 예. 저도 이제 수십 년간 이 일을 하면서 매 영화마다 사례 연구를 하잖아요. 네. 투자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면 성공 요인,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또 다음에 반영하고 하는데 뭐 그때 이제 다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뭐 배우를 잘 쓰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또 그 다음에 또 마케팅을 좀 잘하면 될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게 반복되다가 결국은 오래 해보니까 변하지 않는 요인은 결국 스토리 또는 스토리텔링이다. 아하.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천만 코드란 책에 아하. 흥행 성공 요인 대박 흥행 성공 요인을 스토리텔링이다라는 결론으로 그런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기본 중에 기본. 기본 중에 기본. 이야기. 예. 재미난 이야기라면 또 사람들이 본다라는 특히 거죠. 관객과 소통함에 있어서 관객과 소통이 되어야 이제 관객 수가 늘어나고 또 그 관객이 그 다음 관객을 불러 모으잖아요. 재밌다고 소통이라는 얘기해주고. 건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라는 게 그 안에 이야기를 담아서 뭐 창작진, 뭐 작가나 감독 만드는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은 관객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더 욕심을 내면 감동까지 준다면 이게 완벽하게 소통이 된 거잖아요. 하고 네. 싶은 얘기가 소통에 성공을 한다면 그게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고 그게 흥행을 크게 만드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화가 관객과 소통한다라고 그렇죠. 소통의 표현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왜 예전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서 맨 마지막 장면에서 송광호 네. 배우가 배우가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소통이라고. 호울 쪽을 보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고개 응시하고 그게 이제 관객들과 마지막에 눈을 맞추는 건데. 관객들하고 눈을 맞추는 것이기도 하고 나중에 감독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범인이 볼 수도 있겠다 이 영화. 네. 그래서 이중적으로 관객들하고 눈도 맞추고. 결국 훨씬 더 오래됐으면 잡히긴 잡혔던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 예. 그 교수님께서 그 책에서 주인공의 캐릭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네, 쓰셨어요. 예. 이거는 그러면 어떤 진짜 A급, S급 배우가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그 주인공이 캐릭터를 어떻게 꾸며가느냐도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캐릭터를 꾸민다는 얘기는 이미 출연 배우가 정해지기 이전에 작가가 네. 그 캐릭터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중요하죠.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느냐.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또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또 집중력이 달라지고 관객이 어떻게 보면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그 어떤 길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객은 결국은 많은 영화상의 정보에 다 흡수하는 것 같지만 네. 주인공을 통해서 주인공의 감정이입하면서 몰입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캐릭터가 뭐 이렇게 뭔가 관객하고 감정이입할 수 없거나 또는 주인공이 불분명하게 이렇게 여러 사람으로 분산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관객 입장에서는 갸우뚱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주인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영화 보시는 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예. 내가 저 캐릭터에 얼마나 빠져들어갔는지. 근데 그게 그냥 유명한 배우가 아니라 연기를 맞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캐릭터로 몰입을 시키는가. 그렇죠. 배우는 그거를 진짜 같이 보여주게 연기로 구현해내죠. 그렇죠. 이게 작가가 만들어온 캐릭터 상을 그걸 그래서 또 배우도 중요해집니다. 결국 관객은 배우를 통해서 그 캐릭터 속으로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그 배우가 예를 들어서 왜 원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굵직한 흥행 배우들 한 명이 한 명. 쭉 끌어가는 영화도 네. 있고 아니면 진짜 화려한 라인업 예전에 도둑들이라는 네, 영화처럼 네. 김혜수, 이정재, 전지현 등 어떻게 보면 영화 하나를 쭉 끌어갈 수 있는 큰 배우들이 근데 여러 명이 또 출연하는 것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이제 주인공의 숫자 한 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야기 영화가 있고요. 여러 네. 명이 주인공을 하는 역할이 있는데 아무래도 한 명인 것이 집중력이 있고 이야기에 응집력이 있고 관객도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보면 네. 이게 뒤로 중반 후반을 거치면서 이게 축적이 되거든요. 감정이. 그리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에 이제 폭발력도 생기는데 주인공 숫자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신경이 분산되고 여러 사람한테 관심 갖다 보면 흥행성 측면에서만 보면 네. 작품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흥행성 측면에서만 보면 당연히 한 명인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확률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흥행을 아주 크게 노린다면 한 명의 주인공에 집중한 영화를 만들라고 저는 조언하고 싶고요. 물론 여러 명이 나와서 흥행이 된 영화도 종종 있긴 합니다. 예. 뭐 헐리우드에서도 뭐 오션스 11 이런 영화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여러 명일 때도 예. 그 여러 명이 한 팀처럼 움직이는 뭐 어떻게 보면 집단 주인공 성격이 있고요. 예. 각자 따로 자기 이야기를 독립적으로 운반하는 다중 주인공 영화라는 게 있어요. 러브 액츄얼리처럼요. 예, 러브 액츄얼리. 예, 여러 커플 얘기가 독립적으로 진행되잖아요. 네네. 근데 러브 액츄얼리는 아주 이례적으로 다중주인공 영화가 흥행에 크게 성공한 예고요. 대부분 흥행에 성공하지 않고 예술 영화에서 많이 씁니다. 아, 그래요. 예술 영화에서 많이 쓰고 대중 영화라고 하면 단독 주인공이거나 여러 명일 때 그게 한 팀처럼 예를 들면 버디 무비라고 그래서 두 명이 콤비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건 두 명이 주인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명이지만 한 팀처럼 뭐 예를 들면 청년 경찰처럼 네네. 강한을 박서준 나왔던 청년 경찰처럼 한 팀처럼 움직이면 그나마 여러 명이 되더라도 복수의 주인공이라도 흥행성이 좀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이 추천하는 거는 한 명의 주인공을 쭉 끌어가는. 예. 한 명으로 하는 게 특히 이제 이게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흥행의 목표가 좀 크다면 한 명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근데 여러 명으로 굳이 해야 된다면 그걸 팀으로 팀이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스토리 관련된 이야기는 뒷부분에 조금 더 해보고요. 예. 영화 산업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영화 산업 지금 다 힘들다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들 느끼고 있어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그 영화 산업의 중심이 극장이거든요. 네. 그 한국 영화가 이제 주로 극장에서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물론 나머지 뭐 OTT다, VOD다 뒤에 뭐 해외도 판매되고 있지만 그 네.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한 70-80% 이상을 70-80% 이상을 극장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근데 뭐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요새 극장에 사람이 많이 줄었고 팬데믹 이후에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죠. 그 극장에 사람이 줄은 거여서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 전후에서 투자를 줄였거든요. 한국 영화를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나올 편수가 절대적으로 줄어서 그러니까 제작 현장이 많이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제작하는 사람들도 어렵고 또 신작이 재미있는 신작이 계속 속속 개봉하지 않기 때문에 관객 입장에서는 극장 갈 이유가 또 없어지고 이래서 약간 악순환을 그러네요.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행이 별로 안 되니 관심도 안 갖고 투자도 줄고 그래서 산업의 크기도 같이 줄어들게 지금 되는 현재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완전한 악순환이 되는 거고요. 그 영화관 많이 안 가시는 이유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 여러분의 생각도 좀 보내주세요. 왜 극장을 안 가시는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뭐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대신할 만한 OTT들도 너무 많아졌고 또 코로나 때 극장 안 가고 집에서 보는 것도 괜찮네도 많이 느끼셨고 모바일로도 많이 또 볼 수 있는 채널들도 많아지고 경쟁도 더 치열해진 거고 굉장히 이게 종합적인 거죠. 종합적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2019년까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통계적으로 2억 2천만 명이 넘었거든요. 연간 극장에 온 관객 수가. 그러면 국민 1인당 4편 이상을 봤다는 얘기인데 네. 그만큼 우리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유례가 없는 찾기 힘든 기록입니다. 거기서 최고 수준이거든요. 영화관에 자주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점이 몇 년도라고? 2019년. 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개봉했던 그러니까 2019년. 코로나 직전. 네, 바로 직전. 그래 그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가기 어려웠고 극장이 통제됐었잖아요. 네. 어렵고 이러면서 습관적으로 이 극장을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습관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극장 가자, 영화 보자. 예전에 그런 얘기 많았죠. 갈 데 없는데 영화나 보자. 그런데 지금은 영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에 몇 년 동안 영화관을 덜 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또 특히 이제 OTT라는 게 생기면서 그냥 좀만 지나면 뭐 OTT에 나올 텐데 이러면서 안 가게 되면 극장에서 본다는 영화를 선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지죠. 엄격해지죠. 예전보다. 우선순위에서 저 네. 더 뒤로 밀리고. 그 저런 영화를 내가 꼭 극장에서 볼 필요 있나? 좀 있으면 나중에 OTT에서 그러니까 선정 자체가 까다로워지니까 더 극장에 나가는 횟수가 줄죠. 더 엄격해지고 특별한 일이 돼버리죠. 더 특별한 일이 됩니다. 근데 그 특별한 일로 돼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티켓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한 3년 사이에 3,000원은 올랐거든요. 1,000원씩 1,000원씩 한 3번 정도 3,000원이 올라서 3,000원이면 얼마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율로 따지면 많이 오른 거죠. 많이 오르고 그게 단가가 이제 15,000원 이제 주말에는 16,000원 이렇게 육박하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만 보면 그 돈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혼자 보지 않잖아요. 먹을 거 사 먹어야 두 명 되고. 그 이상 보고 약속해야 되고 먹을 거 먹고 또 그 이벤트 전후에서 식사해야 되고 그러면 이 전체 비용이 기회 비용까지 생각하면 엄청 커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이 극장에 간다는 행위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큰맘 먹어야 되는 일이 예, 돼버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저 영화는 내가 꼭 극장에서 보고 싶다라는 영화가 종종 나와주면 네. 그걸 극복하는데 그런 영화마저도 이제 자주 볼 수 없고 특히 한국 영화, 자국 영화. 그 할리우드 영화가 또 그것까지 도와줬습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사실은 마블 시리즈가 흥행을 주도했었는데 최근 마블 시리즈의 흥행 파워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외화 한국 영화가 동시에 다 경쟁력을 지금 잃어버려서 뭐 2중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아이언맨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 시리즈가 일단락된 거잖아요. 아이언맨으로 시작한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일단락되고 지금 자꾸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해서 좀 낯설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0063님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영화를 볼 수 있어서요. 또 5143님 영화 보러 안 가는 건 OTT도 있고 비싸서입니다. 또 네, 맞습니다. 좀 재미가 떨어진 것도 있어요. 이렇게 또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예. 대체제도 많고 또 요즘에는 그 영화 제작사도 그렇고 투자사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극장에서 원래 개봉이 끝나면 네. 몇 달 뒤에 TV에서 해주거나 몇 달 뒤에 OTT에 올라갔는데 이제는 극장에서 내려가자마자 OTT에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홀드백이라고 하는데 극장 상영 이후에 또 다른 윈도우,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영화가 보여지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의 시간 예. 이걸 이 홀드백이라고 하는데 홀드백을 이제 충분히 잡는 게 사실은 영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지금 극장에서 수익 다 끝나고 극장에서 볼 만한 사람 다 본 다음에 그 다음 뭐 OTT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 재밌는 걸 보려면 극장에 오세요. 그렇죠. 이거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게 특히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에 이 홀드백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어디서든지 쉽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걸 통제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 극장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보여지는 방법이 되게 짧아졌습니다. 그게 또 이제 극장에서 볼 필요 없는데 한 1, 2주 어떤 영화는 1주, 2주 되면 극장 종영 후 바로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극장에 가야 될 이유를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진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홍명숙님 같은 경우에 영화관이 걸어서 10분 안에 있는데도 그냥 지나치게 된다고. 그러면 다시 관객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스토리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OTT 요인이다 이게 다 환경 요인이잖아요. 팬데믹 예, 이후 예. 뭐 여러 가지 습관이 바뀌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다시 불러 모으는 건 결국 좋은 영화 보고 싶은 영화 그 중심에는 좋은 스토리
스토리텔링이 있죠. 그 자기 관객을 자꾸 유인할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근데 이야기가 필요하죠. 아까 드렸던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또 그걸 오로지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영화사도 그렇고 투자 배급사도 그렇고 극장 이후에 OTT에서의 수익을 또 이제는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럴 수 상황이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봉준호 감독님이 그 옥자라는 영화였던가요? 예. 그 영화 가지고 깐에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심사를 초청- 받을 때였죠. 예, 추천작으로 초청을 받았을 때도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왜 OTT 영화가 깐느에서 초청을 받느냐? 저거는 영화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예. 그게 영화라는 게 무엇이냐 근본적인 그쵸, 문제 제기란 거거든요. 이제 OTT가 투자한 영화는 기본적으로 OTT는 극장 상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고 영화를 수급합니다. 그러면 극장에 상영하지 않는 게 영화인가? 예. 그걸 제일 문제 제기를 세게 한 게 깐느 영화제예요. 예. 옥자가 초청됐을 때. 그래서 그 이듬해부터 OTT가 투자한 영화, 극장 상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영화는 깐느 영화제 경쟁 부분에 안 받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좋은 영화가 그 이듬해에는 다른 영화에서 큰 상을 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게 숙제입니다. 영화가 극장 개봉하지 않는 게 영화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계속 전 세계 영화계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영화하면 극장에서 상영하는 걸 전제로 만든 것, 그리고 극장에서 보는 것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약간 흔들리고 있죠. OTT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의 그 예. 인지와 행동이 다 바뀌었는데 여전히 영화는 극장이야라고 또 고집하는 것도 또 너무 옛날 거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한데 극장이라는 거는 몰입적인 환경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조성한 거잖아요. 아하. 그래서 2시간 내에 한 호흡에 이렇게 뭔가 집중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물론 같은 영화를 2시간 정도의 똑같은 영상물을 TV로 집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집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영화를 보고 나서 감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달라져서 순수하게 영화 정의를 고집하는 입장에서는 극장에서 꼭 봐야 한다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집에서 볼 수 있죠 같은 내용을. 근데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감흥도 몰입감이, 다르고 몰입감도 다르죠. 다르고 예, 다른 일 하면서 사운드와 보는데. 울림, 예. 우퍼 요즘은 뭐 3D, 4D까지 나오고.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영화관에서 많이 강조했던 게 경험이지 경험. 않습니까? 아 근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박성준님이 집에 TV를 큰 걸로 바꾸고 더 안 가게 된다. 그것도 영향 있죠. 왜냐하면 극장의 매력이라는 게 대화면이잖아요. 그쵸. 좋은 오디오 이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거는 가정에서 상당 부분 많이 따라갔잖아요. 가전제품이. 근데 문제는 집이라는 환경 자체는 중간에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중간에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극장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극장이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어두운 데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또 집단 체험이라는 게 혼자 개인적으로 집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른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집단 최면의 효과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체험적인 측면에서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르다고 봐야 된다는 게 순수 영화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8355님은 개봉 영화 극장 맨 뒷자리 예매에서 혼자 보는 그 재미, 즐거움의 극치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뭐 거의 이제 VIP처럼 혼자 전 관을 대관한 것처럼 저도 종종 이제 아침 일찍 가면 이제 그런 경우 있는데 뭐 그래도 여전히 어두운 데서 이렇게 이게 몰입적으로 보는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렇죠. 또 이제 영화가 또 여럿이 같이 볼 때 같이 호흡하면서 집단으로 볼 때 이게 더 이렇게 시너지라는 게 생기거든요. 영화 끝나고 나오면서 그 얘기 막 왁자지껄 떠들고 막. 그 체험은 뭐 아무리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도 그걸 대체할 수 없는 체험이죠. 그래서 극장행 산업의 규모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저는 없어질 수는 없다. 이 체험은 다른 데서 어떻게 대체할 그렇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래서 왜 슈퍼히어로 영화나 액션 영화 보고 딱 나오면 내가 세상을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의 그렇죠. 그게 몰입의 정도, 공감의 정도거든요. 박복남님은 그 지방이라서 그런지 한 영화관 체인이 작년 연초에 영업을 종료했다고. 요즘에 좀 극장도 많이 사라지나 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멀티플렉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점을 찍어서 이제 약간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내리막을 가속시킨 게 팬데믹 코로나인데 그래서 아마 근처에 롯데도 있고 CGV도 있고 메가박스도 이렇게 있다면 네. 그 중에 하나씩 이제 내리는 영화관이 생길 겁니다. 특히 이제 임대 기간이 있잖아요. 예. 임대를 재계약을 할 때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게 수익성이 안 나면 그렇죠. 그러면 임대를
연장하지 않으면 그냥 문을 닫는 거여서 앞으로는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을 내리는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 일이 계속 확장을 했지. 이게 참 아쉽기는 합니다만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극장이 맞습니다. 계속 그래서 지속하기도 예, 어려운 예, 거고. 비즈니스니까. 그러게요. 저 어릴 적에 저도 이제 동네 극장이 처음에 이제 문을 닫았을 때 어린 마음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아프죠. 예. 그때는 아마 현대화하려고 멀티플렉스 때문에 그쵸. 거의 문 닫았을 거예요. 멀티플렉스 때문에 동네 영화관들이 안 되니까. 예, 경쟁력에서 밀려서 문을 닫고. 근데 예. 지금은 멀티플렉스마저도 맞아도 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구석구석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웬만한데. 예. 아이고 그러게요. 9036님이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지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부문 대상을 받으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고. 네, 예. 근데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게 좋은 걸까요? 흥행과 작품성.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아이 두 개 갖고 싶어 하죠. 둘 다 하면 참 근데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둘 다 잡는다는 거는 뭐 물론 가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걸 목표로 한다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목표로 해야지. 예술성과 상업성. 예, 둘 다 그러니까 대중성을 추구했는데 작품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작품성 위주로 내가 했는데 대중성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노린다? 그럼 일단 이야기나 영화의 만듦새에 초점이 흐려지면서 아하, 이도 아닌 저도 애매한 아닌. 영화가 나오. 그런 영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영화. 그래서 뭔가 평론가들한테도 비판받고 그렇죠. 관객들에게도 외면받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강조하는데 대중성을 그게 본인이 영화를 만든 목적이 그때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 만들어져서 작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도 가능하고요. 네. 그런데 둘 다 노린다? 이건 저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쉽지 않습니다. 9087님이 교수님 얘기 듣고 갑자기 극장에 가고 싶어졌네요. 아 많이 와주세요. 한국 영화 많이 봐주세요. 특히 또 이게 연휴에 예, 그렇죠? 예. 극장 가는 거 참 좋은 일이죠. 왜냐면 요즘에는 또 이게 참 역설적인데 예매가 또 쉬워졌습니다. 클릭 한두 번이면 바로 자리가 많이 남아요. 자리도 지정할 수 있고. 예. 지금 저희가 한양대 연극영화과 영화학과죠. 예. 길종철 교수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년째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산업에도 계셨고 투자 배급사 일도 하셨고 지금은 또 이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계시고요. 조금 더 그러면 이 산업을 어떻게 또 흥행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많이 찾는 게 웹툰, 웹소설처럼 그 이야기가 검증받은 걸 가지고 그렇죠. 영화화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일종의 성공 공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공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잖아요. 많이 예. 벌 수도 있지만 뭐 다 들어먹을 수도 있는 하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전에 어떤 매체에서 이미 검증된 이야기, 예를 들면 요즘 같은 웹툰, 웹소설, 그 이전에는 그냥 소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전의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검증된 걸 가져와서 영화적으로 각색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비즈니스의 오랜 관행입니다. 오랜 관행이고 또 비즈니스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원작을 많이 갖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리스크를 많이 줄이고 성공을 한번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웹툰, 웹소설에서 대박 났던 작품이라고 해서 다 다 성공하는 성공하지 건 않거든요. 아니고. 실패한 영화도 꽤 됩니다. 그건 영화적으로 잘 각색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디테일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순신 장군 영화 이것도 시리즈였던 걸로 저 기억을 합니다만 예. 명량 같은 경우에는 1000만 관객 돌파를 했고 예. 노량은 물론 적은 관객은 아닙니다. 한 450만 명 들었다고 하니까요. 점점 줄긴 했죠. 그런데 항상 노량이. 손익분기점을 못 넘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떤 차이에 있을까요? 그 이야기적으로 그게 뭐 명량과 한산, 노량은 완전히 결이 다르거든요. 물론 같은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다뤘다는 면에서 똑같이 보이지만 네. 세 개 다 이제 전쟁 영화죠. 전쟁 영화인데 실제 내용으로는 스토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 특히 이제 명량을 좀 얘기하면 명량은 어떻게 보면 해전이기도 하지만 네. 이순신 장군의 인간 드라마 성격이 강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 해전은 출전을 해야 되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야기를 그리잖아요.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출전하는 걸로 하고 아하. 어떻게 싸울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영화라면 이거는 출전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거기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결국은 그 두려움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잡아서
정신 승리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명량은 전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약간 중과부정 느낌이 있죠. 함대가 아주 거대한 함대가 밀려 들어오는 몇 척의 배로 이긴다는 거기 때문에 그 전략 전술보다도 오히려 정신적인 아하. 승리, 그게 이제 아군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적군의 두려움을 활용한다. 이게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명량이 뭐 역대 흥행 1위잖아요. 1761만 명이 극장에서 봤습니다. 국민의 3분의 1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지 그렇죠. 어떻게 솔직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영화의 초점 자체가 달랐던 거네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산이나 명량이 잘 못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걸 다루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한산을 명량처럼 만들 수는 없거든요. 노량을 명량처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아예 그 상황 이야기 상황 자체가 다르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예. 그래서 3부작 통틀어서 그 정도 성공했으면 엄청난 성공한 거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 오늘 극장 한번 가보고 싶다는 꼭좀 글들 가보십시오. 많이 예. 올리고 계시는데 이제 영화에 대한 관점도 조금 더 이제 넓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산업도 다시 한번 또 흥행을 맞기를 바라겠고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길종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그 SK텔레콤 유심 그 해킹 사태 때문에 그 많이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희가 2부에서는요 그 이야기 가지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어디부터가 괴담인지 전문가와 하나씩 이야기 따져보겠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